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정상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두고 기체 부품 결함부터 잦은 운항으로 인한 점검 미수, 무안공항의 구조적 문제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조류 충돌 같은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저도 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예. 심지어 조류 충돌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연찮게 조류가 있다는 보고와 겹쳐서 네. 그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항공기 결함이 조종사들이 조류 충돌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요. 네네. 실제 그걸 관측한 상태로 보고한 건지 아니면 쿵하고 무슨 어떤 현상 본 걸 조류 충돌이라는 정보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한 건지조차 좀 명확치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연찮게 그 시기에 엔진이 결함이 생 건지 이런 것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아마 비행기록 장치에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기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이송해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워낙 기체가 굉장히 손상이 심했던 상태여서 비행기록 장치 일부도 손상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비행기록 장치가 온도는 수천 도, 그다음에 충격은 3000G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끔 돼 있고 예. 한데요. 실제 외부는 찌그러져서 내부에는 온전할 가능성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분리휘발성 메모리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꺼내서 거의 비트 수준으로 다시 조합해서 이제 파손된 부분은 빼고 있는 부분들은 또 맞춰서 실제적으로 부분이라도 복원이 가능하고요. 예. 또 24시간 정도 중에 실제 필요한 거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10시간 전에 자료 이런 것들은 사실 또 파손돼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비행기록 장치가 만약에 이제 복원이 안 되면 네. 이걸 이제 미국 국토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내서 이제 복원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네. 이 부분은 글쎄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기술력의 차이 때문인 건지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제 복원하는 거는 일단 데이터는 우리 메모리 카드에서 데이터를 뽑는 예. 건데요. 파손이 되면 그거를 이제 뽑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는 거라기보다도 경험이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또는 이미 제작한 회사가 더 능력이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그 내용을 아니까 하나하나 좀 분해해서 좀 데이터를 좀 뽑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기술력이 부족하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비행 자료 기록 장치 그리고 조종식 음성 기록 장치, 그러니까 FDR하고 CVR 네.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CVR 우리 보이스 레코더는 조종석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를 모두 다 녹음을 합니다. 예. 사람 음성뿐만 아니라 소음이라든지 충격의 소리라든지 그런 거를 조종사가 의도해서 녹음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기내에 있는 마이크와 옆에 있는 보조 마이크 또는 조종사가 차고 있는 마이크를 내 수익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화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네.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네. 과거는 30분 정도였는데 지금 2시간 12시간까지도 늘어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아마 2시간 정도의 그 녹음이 되는 걸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FDR은 비행 기록 장치라고 하지만 약 한 200개 정도의 항공기 속도, 고도, 각종 스위치를 켰냐, 껐냐, 이런 것들 모든 센서에서 얻는 자료들을 다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조종 상태가 어땠는지 아니면 조종사가 어떠한 조작을 했는데 실제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또 그 데이터를 그냥 또 받는 건 아닙니다. 그 데이터가 과연 맞는 데이터인지 신뢰성 검증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센서가 잘못돼서 다른 데이터를 또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센서가 실제 틀렸더라도 그 주변에 다른 센서들에 있는 내용과 확인을 해서 이 센서는 믿을 만하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국토부가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번 사고 여객기가 통상적인 랜딩 포인트, 그러니까 터치 다운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보다 앞쪽에 착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착륙 지점이 이 사고 원인 조사에 어떤 뭐 역할을 할까요? 이 사고 원인에 어떤 면에서 더 직접적인 실제 화재 사고에서 인명이 이렇게 많은 발생되는 거는 더 영향이 클 수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 뭐 착륙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건 그렇고요. 뭐 강착 또는 우리 영어로는 뭐 크래시 랜딩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네. 어때서 접지를 한 지점이 3분의 1 정도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는 실제 항공기 그 운영 형태상 그 위치에 거의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비행기의 선해 반경 내지는 여러 가지 속도, 고도가 좀 사실은 좀 높았던 상태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를 낮춤으로써 속도가 또 증속이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한지에 내릴 수 없는 어떤 내리고 싶어도 비행기 속도 때문에 밀려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쉽게 파악이 되니까요. 뭐 조사 뭐 바로 활주로만 나가도 어느 위치에 접촉했다는 건 파악이 금세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내용 가지고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그 내용 때문에 활주로가 뭐 짧았다 자꾸 하는데 그거는 조종사 또는 운항하는 사람이 잘못 접지를 한 거지 활주로가 나빠서 짧아서 접지를 한 건 아니거든요. 활주로 길이가 여기가 짧다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활주로가 한 10km가 되는 긴 활주로라도 저 끝에 그 접지를 하면 나머지는 뭐 200-200m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인 거지 활주로 뭐 길이가 짧고 접지 지점이 없었다.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국민적인 얘기지 실제 운항적으로 검토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번 사고의 원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버드 스트라이크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랜딩 기어 미작동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랜딩 기어가 정말 미작동한 건지 예. 작동을 안 시킨 건지 또 아니면은 이제 작동을 시켰는데 작동이 작용이 안 된 건지 네. 이 자체를 지금 현재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 비행기에 날아다니는 현상 그다음에 다른 장비들의 움직임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잠깐 유압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가 고장이 나서 실제 작동이 안 됐을 수도 있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동체 착륙을 계속 이제 시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리려면은 그 많은 내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노지 기어와 메인 기어 따로따로 지금도 있는데 뭐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한 개당 최소 뭐 20초인데 30초까지 당기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운 앤 락을 그러니까 위해서. 저 지금 앞바퀴와 지금 뒷바퀴를 내리는데 하나당 그렇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최소 1분 30초가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안 돼서 혹시 오른쪽 하나만 내렸는데 나머지를 못 내렸어요. 그럼 더 비대칭으로 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예 안 내리는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두 내리려면 한 1분 30초 정도 걸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앞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까지나 추측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메이데이 신호 이후에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동체 착륙을 하게 됐잖아요.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착륙이 어려운 상황일 때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번 케이스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랜딩 기어를 뭐 내릴 시간 1분 30초조차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엔진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영상을 봐서 엔진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돌아서 활주로 일구 방향으로 내려오는 그 고도가 낮은 상태 동영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화재가 나면 사실 연기 같은 것들이 나고 하기 때문에 화재로 보이진 않고요. 또 화재가 났다 그래도 조종석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또는 속도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창문을 열어서 그걸 환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독가스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활주로 방향도 반대였던 거고 뭐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이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좀 되는데 그럼 급박했던 상황이 뭐 연기 유입이 아니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일 급박한 거는 두 엔진이 다 정지된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드롤 시스템, 우리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로스 오브 컨트롤 될 정도로, 왜냐하면 유압에 의해서 조종관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렉트리카 전기가 완전히 소모됐을 경우에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일 큰 거는 엔진 결함이 동시에 일어났을 텐데요. 그 훈련들을 프로그램에서 하긴 합니다. 뭐 정기 프로그램 아니지만 훈련 프로그램에서 하긴 하는데요. 그때 두 엔진이 완전히 이제 엔진이 고장이 났을 때 예. 그렇게 긴급하게 돌아서 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패턴이 마치 엔진이 고장이 두 엔진이 고장이 나서 했던 그런 경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그리고 조주 충돌해서 우리는 우측 엔진만 이렇게 불꽃이 보이니까 우측 엔진만 고장 났다고 생각하는데 두 엔진이 다 조류 충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조류 충돌과 뭐 다른 결함이 또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는 건 명확히 모르지만 그는 뭐 그렇죠. 이제 비행 기록 장치나 또 보이스 음성 기록 장치는 뭐 금세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조종석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게 이제 나오니까 그 내용만 봐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공표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그 데이터들이 정확한지 의사 결정이 정확히 맞는 상황인지 이런 게 모르고 잘못해서 원인이라고 냈다가 나중에 또 번복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완전 결론 나올 때까지는 좀 이제 좀 발표 같은 걸 좀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이 한 개만이라도 가동이 된다면 네. 복행하든 그러니까 이제 안전고도로 올라가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예, 원래 제작 기준상 한 엔진으로서 전부 상승, 그다음에 강하, 착륙까지 다 되게끔 설계 기준에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훈련들을 매년 2번 이상씩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올라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종사가 무슨 다른 의도에서 올라가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기는 급한 뭐가 있어서 회항을 했던지 하지만 그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결국 추력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엔진이 두 개다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자꾸만 생각이 귀결이 됩니다. 예, 조심스러운 추정을 또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41대 중에 39대가 이 보잉 737-800 기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항공기를 이제 조종사들이 제주항공의 그 많은 항공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보잉 737-800이기 때문에 글쎄 조종사들에게는 상당히 좀 익숙한 항공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혹시 이게 출도착 전 정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뭐 사실 금세 파악이 됩니다. 뭐 방콕의 주재 정비사한테 전화만 걸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만 파악해도 되는 거고요. 또 그 전에 있던 기록들은 전부 그 비행 플라이트 로그라는 그 기록부가 뛰기 전에 다 한 장씩 이렇게 띄어서 놓거든요. 그 기록만 보더라도 어떤 부품을 바꾸고 어떤 부품을 정비하고 확인했다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요.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참사 발생 하루 만에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마찬가지로 동일 기종이죠. B737-800 다른 여객기에서 또 랜딩 기어 이상이 발견돼서 회항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정비를 마치고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랜딩 기어 이상이 발견이 되는 게 좀 흔한 일입니까? 이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랜딩 기어 결함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전제 조건은 그 랜딩 기어가 또 일어났다는 건 결국은 사고기가 랜딩 기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그 확증 비슷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 결함 내지는 동일 결함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 내용도 확인이 안 됐는데 내용상에는 동일하게 랜딩 기어 결함이 또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앞서 자체가 사고 여객기가 랜딩 기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확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거는 결함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랜딩 기어가 아마 올라가지 않던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아마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예방 차원에서 가지 않고 그냥 돌아왔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객기가 사고 직전에 48시간 동안 13차례나 운항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리한 운항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무리한 운항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누적 시간에 의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이 비행기는
피로가 누적돼 있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비행기다. 그래서 이 시간 되면 그걸 위해서 정비를 한다. 그래서 100시간, 400시간, 600시간, 1000시간, 뭐 1년 점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운영하면 그 정비 시간이 빨리 도래하죠. 그러면 또 빨리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했다라는 개념이 잘 맞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영업 활동을 잘하고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부터 있던 저비행항공사이기 때문에 노선이 사실 많습니다. 자기네 이렇게 운항할 수 있는 많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 저비행항공사보다 비행 시간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결국은 그게 항공사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행 시간에 대한 관리지. 그럼 뭐 많이 썼으면 어떤 항공사는 20년 동안 쓸 걸 여기 빨리 쓰면 10년 만에 비행기를 폐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시간 관리를 하는 거지 뭐 비행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무리하게 운행했다 이렇게 표현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뭐 이번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조류 충돌, 이 조류 충돌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라고만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무안공항이 뭐 일단 철새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류 충돌 발생률 1위 공항이잖아요. 이 새떼를 좀 조류를 퇴치하는 인력들, 이런 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조류 방지하려고 우리 배트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분들이 비행기 운항이 많으면 아마 인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루에 한 대 또는 2대 내리는 시간이면 총 운영하고 근무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또 비행기가 운영 안 하는데 새를 쫓는다는 건 그것도 좀 무리한 일이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인원이 적으니까는 조류 퇴치 운동이 좀 힘들었지 않냐 이렇게 보지만 실제 비행기 한 대 뭐 몇 시간에 한 대 오는 데는 충분한 인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춰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리 또 사람이 많아도 조류를 또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게 꼭 사고의 어떤 기여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이제 구조물이 로컬라이저 지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먼저 이 로컬라이저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컬라이저는 내리는 활주로 반대 쪽에 거기서 전파를 직선으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파를 수신해서 비행기가 내가 경로가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비행기에 표시시켜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계기 착륙 장치의 아주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그 장비가 실제적으로 거의 뭐 300m, 이제 150m에서 300m 사이에 설치하게 됐는데 무안은 아마 250m 정도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큰 규격 뭐 제한상을 뭐 초과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고요. 또 이거는 안테나라서 안테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 비행기의 방향을 잘못해서 활주로에 날씨 나쁜 날 구름 속에서 들어올 때 쓰는 거거든요. 그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항도 그런 콘크리트 위에 사실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게 흙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죠. 근데 무안공항은 실제적으로 활주로가 끝에서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사를 지다 보니까 활주로랑 평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약 한 3m 정도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위치적으로는 거의 수평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부딪혔기 때문에 어쨌든 파손이 됐고 비행기에 그런 폭발 사고까지 연결이 됐지만 그거는 부딪힌 거가 잘못된 거지 거기는 활주로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활주로 얘가 공항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게 잘못된 거지 거기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그 돛대산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산이 왜 거기 있는 거야? 산 안 치웠어?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고 실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얘기하는 내용이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봅니다. 도리어 거꾸로 생각하면 속도가 거의 250km 정도의 속도로 부딪혔기 때문에 거기에 안 부딪히고 옆에 담벼락에 부딪혔어도 비행기는 그렇게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만약에 속도가 한 4, 50km로 적었어요. 그러면 속도가 잘 줄어서 거기에 부딪혔을 때는 그게 도리어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방어막이 제동을 됐. 예. 해줬는데. 그때는 도리어 이런 소리가 아 그거 덕분에 비행기가 잘 세워졌다 이렇게 또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그건 결과론적인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것 때문에 뭐 사고가 났다 더 이렇게, 커졌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원래 뭐 가서 부딪혀서는 안 되는 곳이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뭐 반드시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좀 의문을 예. 제기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또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여수, 청주에도 비슷하게 설치가 돼 있고 이건 예. 안전 규정에 맞춘 거다 이야기를 하고 예. 있지만 뭐 또 다른 영국 전문가는 뭐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평양은 땅이 있다 그러면 사실 파이프 정도를 묻어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안테나 높이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높이 올라면 그걸 파이프로 한다면 사실 흔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로컬라이저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그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닌데 약하게 부서진다는 거는 그 안테나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냥 발로 차도 부서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지 기반이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다시 그 사고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이제 기존 착륙 방향의 반대인 역방향으로 착륙을 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떤 원인이었다고 좀 추정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조종사가 어떤 판단에서 의사결정이 지금 곧바로 돌아서 내려야 되겠다 하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떤 상황이 제일 크냐면 아까 말한 대로 두 엔진 결함이 있을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제 과거에 보면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거 보면 대부분 인적 요소에 의한 사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미리 얘기한다는 거 예단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예. 얘기지만 조종사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과거의 사례 보면 좋은 엔진이 있는 거를 나쁜 엔진을 꺼야 되는데 좋은 엔진을 꺼서 고의적인 두 엔진 결함을 만드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인적 요소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아마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봅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고 원인을 지금 하나로만 단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인데 뭐 그렇다면 앞으로 조사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심도 네.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보이스 레코더를 아마 확인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종선에서 어떠한 의사결정, 어떠한 상황을 판단했는가. 그래서 그 판단한 내용과 비행기 FDR 자료를 비교해서 실제 그 판단이 맞았다. 판단은 맞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판단 자체가 틀렸는데 결과 나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적의 판단을 했다. 그러나 예. 결과적으로 나빴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절차가 과연 적절한 절차가 있나. 지금 좋은 절차라고 했지만 그 절차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장비 보안이라든지 아까 무항공의 그 로컬라이저 그게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그렇게 사고가 좀 그런 현상이 발생됐으니까 다른 데서도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이 들어서라도 거기를 보토를 해서 높이를 평행하게 맞추자. 그건 사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까지도 이제 새로운 이제 보완책을 또 마련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쪽으로 절차와 그다음에 장비의 개선 이런 쪽으로 아마 많이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